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의 이름 김영준 부장검사인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김영준 검사의 직무 정지를 명했습니다. 2개월 동안 부장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부장검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폰서 검사의 그리고 그 스폰서 김 씨와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스폰서 행위,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샅샅이 고발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함께 보시죠. 한미 사드로 북도발 강력 억지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밝게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별회담 두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개 XX 욕설을 해서 원래 이 시간은 필리핀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욕설을 했길래 그럴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대선이 째깍째깍 대선 시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잠룡들이 대선 출사표를 잇따라 던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안희정, 이재명 시장까지. 그런데 어디서 대선을 출마를 선언했냐? 요즘은 문화가 참 바뀐 것 같습니다. SNS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SNS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는 것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조금 그렇다 이런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거의 동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초 간격으로 노동미사일 3발이 따다다 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요격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사드를 너네가 사드 해 우리는 동시 발사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김순환 검찰총장 두 사람 모두 돈 때문에 무너진 법조 비리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이 같지 않을까요? 썩어도 너무 썩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김영준 검사를 말하는 거죠. 스폰서 부장 검사와 동창 김모 씨 간의 통화 녹취록이 입수됐습니다. 너 영장 기각이라도 되려면 내 손이 풀려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너는 김모 씨, 내 손에서의 나는 김영준 스폰서 검사입니다. 도대체 이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김영준 부장검사가 동창 김 씨와 어떤 전화 통화를 했는지 잠시 후 도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스폰서 검사의 민낯이다. 다른 기사가 실리고 있는데요. 돈을 요구했던 것, 그리고 오피스텔을 요구했던 것, 김영준 검사가 모두 다 애인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인 마음 돌리게 돈 좀, 내연녀 마음 돌리게 돈 좀, 애인에게 선물 주게 오피스텔 좀 이라고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준 검사 너무나도 유명한 육선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우리와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정치권 뉴스인데 도탄 빠진 나라 정권 교체가 답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뉴욕에 가서 박 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시사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도탄 빠진 나라 정권 교체가 답이다. 대선 출마하십니까? 라고 묻자 왜 나라고 고민이 없겠느냐? 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야권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 저희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도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김영준 부장검사, 내연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요구했고 내연녀에게 선물해주기 위해서 고교동창 김모 씨에게 오피스텔까지 요구했던 정황이 오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영준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 그리고 동창 김모 씨는 같은 반 학급 반장. 잘 나갔던 두 모범생, 전교회장과 학급 반장, 남달랐던 우정이 흔들리더니 어느새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흔들린 우정이 나온 스폰서 검사의 민낯에 대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각종 신문에서 김영준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특종입니다. 네, 오늘의 특종.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특종 뉴스가 보도되는 순간 이쪽에 오늘의 특종 마크가 계속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종 내용 3가지 함께 보시죠. 김영준 부장검사의 별명은 잘 나가던 여의도의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에서 스폰서 검사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을 했네요. 흔들린 우정으로 밝혀진 김 검사의 민낯.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연녀의 마음을 돌리게 돈 좀 줘. 내연녀의 마음을 돌리게 돈 좀 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동창 김모 씨에게 요구했던 돈도 내연녀를 위해서, 그리고 얻어달랐던 오피스텔도 결국 내연녀의 선물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된 이 SNS 그리고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지금 저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시죠. 2015년 11월 13일 친구, 이번 진경준 검사장 주식 파동을 보면서 나도 농지 문제는 100%부터 증여받은 거지만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나에게 매각하던지. 내역을 보내니 한번 검토해서 매각 방안 좀 도와주라. 검사장 승진에도 그렇고 차후 총선에 나가려고 해도 공천부터 굳이 도움되는 건 아니라서 땅 매각을 요청하면서 검사장 승진도 염두에 뒀고 총선 출마도 김영준 부장검사가 염두에 두었구나. 야심만만한 잘 나가던 저승사자 검사답구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2016년 2월 3일 김영준 부장검사가 친구 김모 씨에게 계좌번호 하나를 보냅니다. 농협 어쩌고 저쩌고 56 다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출근해서 바로 보내고 톡 줄게. 야, 500 보냈다 친구야. 내 전용 계좌에서 입금자는 그냥 회사 이름으로 했다. 그런데 이 계좌, 농협 계좌가 김영준 검사의 계좌가 아니라 내연녀의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문자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저녁에 그 해당 여성을 보려고 했다라는 문자 내용인데 함께 보시죠. 오늘 저녁에 누구 보고 아예 꽉 눌러서 불평 못하게 해버리고 깨끗하게 해결하라고 오후에 처리되면 알려주라. 고마워 이 친구. 그랬더니 뭐 내일 은행 전에 돈을 보내겠다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저녁 10시에 거기 가기로 해서 보내놓고 이야기 끝내려 하기로 했는데 한 번 한 말이라 거짓말처럼 되면 오늘 말빨이 안 먹는데, 그러니까 내연녀에게 뭔가 또 돈을 줘야 되는데 오늘 밤 10시 만나기 전에 좀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스폰서 이른바 김모 씨와 문자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스폰서 역할을 했던 김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모 씨는 태도를 바꿉니다. 아래 부분의 내용인데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술과 밥 사면서 스폰한 비용이 7억 원 된다. 그러니까 김영준 검사는 네가 그런 말까지 하면 내가 한강에 뛰어들어야 한다. 라는 말로 대봤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내연녀가 등장을 하는데 오피스텔도 돈도 내연녀를 위한 거였어요? 내연녀라고 이제 표현은 했는데
사실은 술집 여종원 같습니다. 이 두 친구들이 이제 만나는 강남의 술집이 신문에 이제 기사가 이름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트인이라는 술집인데 유명 술집이다. 네, 강남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고급 술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로 만났는데 아마 여기에 여종원을 이제 내연녀라고 지칭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여종원의 환심을 사려고 김영준 부장검사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검사 월급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게임 업체를 하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주로 이제 관리를 맡기고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백부한테 증여받은 농지까지 팔아달라고 하고 굉장히 믿고서 친구야, 용어도 주로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개인적인 비밀과 이런 걸 털어놨던 사이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수사 무마 청탁이 이제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해서 7억 원을 스폰을 했으니까 돌려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협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예. 협박한 거에 대해서 김영준 검사 악마 같았다. 그 친구가 이제 악마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이 아까 전교회장하고 학급회장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절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가는 길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이 친구인 김영준 부장검사의 친구인 게임업체 대표는 사기로 사실 이렇게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기범인지 모르고 사회에서 다시 만났다 그래요. 성공한 고등학교 동문이 성공해서 나타나서 되니까 자기를 이제 물질적으로 지원할 줄 알고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말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게 참 남녀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육선 국회의원 겸 전 국회의장을 지냈던 유명한 정치인의 사위.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따님 역시 대단했을 텐데, 그리고 장인어른의 덕도 톡톡히 검찰 내에서 한참 검찰 출신 그렇죠. 선배니까 봤을 텐데 아내를 따로 두고 내연녀에게 돈에 오피스텔에 아니 저는 뭐 두 사람 간에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사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오피스텔도 든다. 오피스텔까지 들고 예. 뭐 몇백만 원을 친구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조달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사실상 갈취하듯 저렇게 예. 가져가면서 자기의 내연녀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거죠. 저는 사실 어제 윤 실장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보통 이제 검찰 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집안도 굉장히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박희태라는 정치인의 존재가 이 사람을 잘 나가게 하는데 뭐 주요 요인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추동력 역할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집안이 중요한 그런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저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있지, 잘 나가지, 뭐 재산도 좀 있겠지. 그러면은 저런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 내지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사람조차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경악스럽죠. 경악스럽다. 네. 그래서 어제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저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한마디로 운 나빠서 걸린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지금 뭐 내연녀가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섹시한 재료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 뭐 핵심은 내연녀와의 어떤 관계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예. 사실상 엄청난 돈을 갈취하는 거. 예. 저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영준 부장검사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이 김형준 부장검사는 누구인지, 얼마나 잘 나갔길래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건지 김영준 검사의 프로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서울대 나왔군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똑똑했다고요. 동기들에 따르면. 사번 연수원 25기, 연수원 동기 중에 가장 기대주였다. 가장 머리가 빠르고 명석했고 언변도 좋았다고 그래요. 역시나 연수원 동기 중에 가장 출세도 빨랐습니다. 육선의 전 국회의장 사위, 장가도 잘 갔어요. 소위 세상에서 보기에.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팀의 팀장을 맡아서 잘 나가던 스타 검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2천억 원 이상을 추징하는 성과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증권범죄 합수 단장까지 맡아서 요즘은 잘 나가는 데가 저기라죠. 200여 명이 넘는 증권 사범들을 구속했고요. 진경준 단시 2차장 지휘로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우병우 수석의 처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 씨까지 수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검사로서의 기계도 보여줘서 검찰 조직 내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윤태곤 실장님, 이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른바 그 술집
기업에서 일하시는 여성 내연녀에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친구에게 막 부적절한 돈까지 요구하고 오피스텔도 네가 사줘라 하고.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처음에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내 친한 친구고 돈 있는 친구인데 술 좀 얻어먹고 이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는데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종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려워지면은 그랬겠죠. 친구야 이런 걸 좀 알아봐줘라. 그럼 알아봐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알아봐줬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더라 요즘. 그랬는데 친구야 내가 이번에 뭐 들어가게 됐다. 어떡하냐? 내가 너한테 술 사준 것도 있는데 나도 돈 없는데 검찰에서 너한테 대해가지고 물어보네? 이런 식으로 한 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종말이 그렇게 될지 알기 어려웠을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고, 잘 나가는 검사 말씀하셨는데, 왜 한참 몇 년 전에 지방의 스폰서 검사라고 이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른바 토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여기 거쳐가는 검찰들을 이제 접대를 하고 이제 구워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면 또 자기 인맥이 되고 또 새 검사가 오면 이게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일에서 편의를 보는 건데 이건 이제 중앙 차원까지 올라왔다. 김경준 검사장에 이어가지고 김영준 부장검사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과연 어떨 것이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2명의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은 좀 우울하게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자살했던 김홍영 검사라고 초임 검사 있지 않습니까? 부장검사의 학대에 굉장히 모직이 시들렸고 밤샘 근무를 하면서 컵라면을 놓고 살았던 그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검사의 어머님 가족들이 이 검찰 조직에 지금 이 김 부장검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검찰이라면 본디 해야 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부정을 저지르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 그 역할이 너무나 과중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초임 검사는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된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우리 부장검사님은 굉장히 한가로우세요. 부장검사님은 한가로우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어떻게 잘못한 범죄자를 잡아들일까 있는 게 아니라 이 애인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그걸 위해서 부정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참 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쓰디쓴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아마 꽤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인데요. 케이블의 굿와이프라는 전도연 유지태가 주연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당시 배우 유지태 씨가 부장검사 역할로 열연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당시 주인공의 역할이 지금 이 김 부장검사랑 너무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 검사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추문 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노출되면서 갑자기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검사들을 활용해갖고 내부 조직에 자기 지위를 막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김 부장검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저는 진짜 그 드라마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 똑같아서 이 작가분이 이 모델을 어떻게 잘 알고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검찰 조직 진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내연녀 김영준 검사는 내연 관계는 절대 아니다. 돈은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내연 관계는 결코 아니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기진 전 의원님, 마지막에 그 친구가 결국은 이렇게 돌변할 줄을 몰랐었던 거겠죠? 김영준 검사가? 그러니까 저 앞에 것만 보면은 참, 검사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번 사건이. 동아일보에 뭐 나왔다면서요? 다 못 읽었는데 그 얘기 이제 나중에들 하시겠지만은 전 이 사건을 보면서 어제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기자들은 왜 그런 질문을 했지? 누가 수석 졸업하거나 뭐 수석 입학하거나 뭐 잘 되면 꼭 인터뷰를 할 때 앞으로 어떤 검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배운 대로 뭐 법으로서 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약자를 뭐 위해서 일할 것이면 전부 그러잖아요. 난 앞으로 잘 되면은 뭐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잘 살 거면 뭐 이런 얘기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돈 앞에 이렇게 무너지나? 아까 서울대 무슨 대학을 나왔다 그랬어요? 경영대. 하여튼 S대는 무조건 뭐 좋은 대학에 뭐 의미가 되니까 머리가 진짜 좋은가? 나 이 사람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머리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머리 나쁜 사람 같다. 머리가 진짜 좋다면은 이것까지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 IQ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수학 문제 잘 풀고 뭐 하여튼 지능적인 뭐를 좀 잘 해결하면 되는 게 IQ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교육 심리학자 미네라는 사람이 IQ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 보면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 능력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 진짜 머리가 좋다면은 검찰이라는 세계가 어떤 건가 왜 모르겠어요. 예. 그럼 이런 상황이 닥치기 시작할 때 이미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진짜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머리 좋지 않은 사람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스폰서 검사의 민낯. 첫 번째는 이른바 내연녀에 관련된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녀보다 더 심각한 두 번째 의혹은 무엇일까요? 출력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너 살리려면 내 손이 풀려 있어야 한다. 김영준 검사와 그리고 고교 동창 김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샅샅이 한번 살펴보시죠. 김 부장검사가 전화로 고교 동창 김 씨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한 말들입니다. 자세히 좀 보실까요? 이 김 씨는 서부지검의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던 피의자 혐의였습니다. 고교 동창 김 씨 말입니다. 김 부장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서부지검 부장들 다 여의도 메리엇 식당에 불러서 1부장부터 공안부장만 빼고 다 자연스럽게 내가 친해져 놨다. 아이, 친구야, 서부는 내가 일하는 청계천이랑 가까워서 내가 챙긴다. 너 수사하고 있는 그 박모 검사 있잖아. 박모 검사도 나 나름대로 얼마나 머리 썼겠어. 밥을 먹여야 하는데 울산에 있는 친한 검사 불러서 한 서너 명 엮어서 밥 먹이면 돼. 누구에게? 박모 검사에게. 박모 검사는 너 수사하고 있잖아.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향 쫓아가고 고향지창 쫓아가고 마포 서울 서부지검 쫓아가고 어떻게든 끈을 만들어서 밥 먹이려고 그래. 검사 하나 밥 먹이기가 그 쉬운 줄 알아? 라고 뭔가 달래고 어르고 협박하고 그런 말씀이라고 나왔네요. 부장검사님도 그러니까. 이어서 이런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고소인 한 모가 많이 떠벌렸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박 검사는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줬어. 박 검사 만난 모양이에요. 한모 씨 얘기를 토대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일부 친구니까 친구 관계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차명 계좌 얘기하는데 무슨 차명이냐. 계좌 내역 보면 알잖아. 내가 그 수사검사한테 다 해명했어. 박 검사 만나서 내가 다 클리어하게 해결했어. 내 손발을 묶어놨잖아. 뭔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내 손발을 묶어놨잖아. 만약 영장이 청구돼도 너에게 영장이 청구돼도 기각이 되든 아니든 너에게 최소 집행유예라도 나오려면 내 손발이 풀려 있어야 한다. 너 입 조심해. 말 조심해.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한 것 같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자정 기능을 갖고 있어서 최초의 대검의 감찰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명쾌하게 감찰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뒤로 본인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중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행동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서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서부지검의 손이 잘 안 써여지는 것 같아요. 뭐 검찰 조직이 워낙 방대하니까 손이 닿는 데가 있고 안 닿는 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지청에는 거기에 있는 차장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곳이니까 고소를, 이 김 씨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고양지청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쪽에서 당신 고소하라고 좀 손 좀 써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소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고양지청에 가고선 아는 연수원 동기, 차장검사를 먹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세상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더 안 좋은 혐의는 첫 번째는 수사지를 바꾸기 위해서 손을 썼다라는 거고 내 손이 풀려 있어야 뭔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전관이유. 이제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서부지검에 손이 잘 안 쓰여지니까 서부지검에서 바로 곧 정년퇴임해갖고 변호사 개업하신 분을 어렵사리 모셔서 이분을 변호사로 선임합니다. 예. 이분 웬만한 돈 줘서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모셔왔어. 손발이 자유롭게 풀어놓은 사람 누구죠?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이 김 부장검사의 서너 달 동안 손을 풀어줬기 때문에, 손발을 풀어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게 재밌는 게요. 서부지검에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김모 씨가 횡령 사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뭐 1,000만 원이 엉뚱한 데로 가고 500만 원이 뭐 술집 몇 종 원한테로 가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술 먹은 걸 보면은 김모 씨의 나중에 이게 그 SNS를 보면은 계산을 그 현장에서 안 하고 그 다음날 항상 이제 계좌로 현찰을 보내준 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추적하다 보니까 이쪽 검사한테까지 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까지는 서부지검이 잘했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대검에서 그걸 묵혀놨다는 거 아닙니까? 감찰을 안 하고 서부지검에다 두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 예. 부장검사도 첩보를 입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김모 씨는 아유, 난 내 친구가 다 막아줄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혹을 떼는 게 아니라 혹을 붙이는 격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뭐 어떤 식으로 뭐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애들도 아니고 무슨 인성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성교육 갖고 될 일이 뭐 아니다. 정신교육 하겠습니까? 예. 본질적인 이유는 이들이 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힘이 예.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에 이런 사람들이 붙는 거죠. 힘을 빼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 의원님, 이 내용을 보면요. 김 부장검사가 검사 중에서도 부장검사니까 얼마나 높고 위세가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서부지검의 일선 검사, 박모 검사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박 검사 저기 울산에 있는 친한 검사 서너명 엮어서 한번 밥 먹일게 라고 말을 하더니 실제로 박 검사를 만난 모양이에요. 박 검사 만나봤는데 그 고소인이 한 얘기를 토대로 친구 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이거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대목인데 박 검사가 수사 내용 김 부장검사에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 검사 같은 경우는 계좌 추적을 하다가 이 돈이 김영준 검사한테 흘러들어간 것까지 알고서 위에다가 이제 보고까지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먹혔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는 이제 검사잖아요. 같은 부장검사끼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무심결에 수사하는 정보를 이제 말을 했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원래는 자기 하는 말에 대해서 수사 정보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친한 검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취재하고 있으면 취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기자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빼낸 거죠. 아주 고뇌지능적으로 수사 정보를 빼낸 거죠. 빼내서 일부러 줬다기보다는 근데 빼낸 걸로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서 누출을 한 거는 김영준 검사가 이 친구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박 검사가 수사 정보를 고의로 누출했다기보다는 지능적으로 빼내서 알려줬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우리 윤 실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검사의 수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검사가 사실 머리가 좋아요. 진경준 검사장 사건 나오니까 자기가 총선 출마해야 되니까 백부한테서 받은 농지를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본인이 검사당 승진이나 앞으로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서 재산 정리를 해야 될 정도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총선 출마하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이런 사람부터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많은 김영준 검사 같은 사람이 검찰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으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까 자살 검사 얘기할 때 우리가 나온 대책이 뭡니까? 검사 직무 경감 조치가 나왔어요. 너무나 과도하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과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술집을 맨날 드나드는데 무슨 어떤 술집을 드나드는 시간이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과중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경감조치가 나오고, 이 검찰이 얼마나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취재하는 기자로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전 의원님, 검사는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장검사든 부장검사 할아버지가 오시든 자신의 보고 계통이 아니면 결코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검사의 기본적인 윤리이자 의무인데, 더군다나 피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준 부장검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고, 김영준 부장검사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해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발만 풀려 있으면 최소 집행유예라도 바꿀 수 있다. 김영준 부장검사 한 명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그 사람 한 명일까? 저는 이거 다 끝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 뭐 엄청난 원리 원칙도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그래요. 정말 충성스럽게 거기서 일했던 의리를 생각해도 그렇고 업무의 어떤 윤리도 그렇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한 명뿐일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 김수남 검찰총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고 또 뭐 개혁하겠다고 그러겠는데 김 총장님께 제가 직구를 한번 좀 날리죠. 검찰총장에게 돌직구. 이럴 게 아니고 아예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드세요. 예. 그래가지고 자진 신고해라. 법원에 해결하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럴 장치를 만들어야죠.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또 터지고 또 있을 거예요. 예.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드세요. 자진 신고 기간 만들어라. 절대 검찰 스스로 개혁 못한다라는 돌직구 같은데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의혹이 한 가지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과연 이런 검사가 김영준 부장검사 혼자일까라는 질문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 떼고 넘겨라. 손 떼고 넘겨라. 오늘 이 출력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의혹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데 있어서 관련된 발언을 중심으로 저희가 출력물을 만들어봤습니다. 내 연녀 마음 돌리게 돈 좀 줘. 너 살리려면 내 손이 풀려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손 떼고 넘겨라. 손 떼고 넘겨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 칼럼. 이 발언은 누가 한 발언입니까? 누구에게? 이게 저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김형준 검사라는 한 개인의 문제였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검찰 조직 전체로 문제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지난 4월에 지금 그 김모 씨와 관련해 가지고 횡령 혐의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된 게 지난 4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당연히 그렇듯이 경찰한테 이거 한번 수사해봐라 이제 내려놨다는 거죠. 예. 근데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김 검사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계좌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아니 피의자 조사 먼저 해 이러면서 한번 기각을 했어요. 경찰이 김 검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장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기각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생겨서 왜냐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예.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좌 압수수색을 하겠다 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같은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이 검사 얘기합니다. 이거 압수수색하게 좀 허가를 해달라. 경찰은 뭔가 느낌을 낌새를 챈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뭔가 그 이제 제보가 있었든 뭐가 있었든 단서를 잡은 거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열심히 수사를 해봐라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검찰의 반응은 그거랍니다. 아니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손 떼라. 경찰 이제 너네들 손 떼. 그렇죠. 검사 얘기 자꾸 파지 말고 우리가 가져갈게 이 사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참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저는 이게 아까 그 신문 보면서 무슨 시나리오의 일부를 떼어온 줄 알았어요. 영화 시나리오 아니냐. 예, 너무 예. 적나라해서. 그래서 결국은 경찰은 뭐 힘이 없잖아요. 예.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검찰이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물론 이제 해명을 한번 들어봐야죠. 예. 왜 자기네들이 가져갔냐 했더니 같은 사건이 검찰과 경찰로 찢어지면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이제 아름답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그 설명답게 이 사건을 가져가고 나서 그 뒤로 3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한 거 있습니까? 없었죠. 전혀 수사를 안 해. 이게 뭘 제가 조금 네. 이야기해보자면 찢어지면 수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찢어지면 관리가 안 돼서죠. 그런 거죠. 관리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관리를 못한다. 아까 영화 이야기 하셨지만은 이숙현 칼럼니스트가 부당거래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검찰이 다 구린 구석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의 구린 구석을 그냥 이게 두고 보고 있다가 그게 검사를 이게 겨냥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개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은 뭐 동료 형사를 죽이고 뭐 살해당하고 파멸을 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유승범 씨가 검사로 분했었죠. 마지막 장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장인이 이제 법조계 거물이었죠. 예. 이번에 연예인 사건 하나 섭외해 놨으니까 수사 마무리 잘하고 이거 한다고 내가 이번에 장어를 몇 관이나 먹었는지 몰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위층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넌 또 이제 길을 열어줬다. 물론 김영준 검사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얼마 전에도 한번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뭐 조홍천, 금태섭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검찰 문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자.
그게 깔끔하지 않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검찰의 힘이 너무 커서거든요. 여기다가 또 감찰도 검찰이 하고 하면은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쭉 봤던 거, 수사 상황을 유출을 하고 심지어 이제 보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김모 씨한테. 이거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뭐 수사 상황에 대한 건데 국기문란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별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뭡니까? 예, 이게 더 심하다. 그렇죠. 제가 우상호 원내대표에 대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이 사건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검찰의 기소 공정성을 이 상태로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당 두 야당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이번 정기국회 때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신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새누리당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새누리당에게 좀 쓴소리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정부가 주장했던 가장 일리 있는 주장은 이겁니다. 야당이 그토록 사드 배치 반대하는데 사드 배치 말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요. 공수처 신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공수처 신설 말고 진짜로 이러한 검찰과 법조에 대한 비리를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하시고 대안이 없으면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새누리당이 좀 주도적으로 이제는 이끌어갈 때가 됐다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김영준 검사 혼자일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폰서의 말을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김영준 검사와 고교 동창인 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백만 원씩 술을 사 먹인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검찰이 이 문제, 검찰 전체와 연루돼 있을지도 모르는 이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힐 수 있을지 저희 도직구쇼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도직구 신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호가호위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든 혼자 있는 장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의 1톤 트럭에 아들을 태워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던 아빠. 그런데 안타까운 사고로 두 부자가 동시에 숨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장비를 이용해 운전자와 남자아이를 가까스로 꺼냅니다. 새벽길을 달리던 47살 임모 씨의 1톤 트럭이 도로에 서 있던 25톤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형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앞부분은 뒤로 젖혀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8살 아들은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임 씨는 일을 마치고 지적장애 2급인 아들과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8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임 씨. 그러나 아내가 3년 전 가출한 뒤부터는 아들이 특수학교 수업이 끝나면 차에 태우고 다니며 공사판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아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아가 알고 살고 해서 그렇진 않았어요. 뭐든지 뭐 없으니까 순정하게요. 그렇지. 임 씨는 4년 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밤늦게 운전하던 임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톤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 30분 정도 불법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정석 의원님, 왜 꼭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는 정말로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건가요? 저도 아까 우리 김영준 검사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려서 정말 대비가 되는데요. 이제 이 아버지가 지금 47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8살이니까 39에 난 그 베트남 부인과 난 아들이고 부인이 가출한 다음에 혼자 이제 키웠는데요. 처음에는 누나한테 맡겨서 누나한테 키우다가 아이 좀 장성한 다음에 데려왔는데 이제 아이가 8살이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를 싣고 본인이 이제 운전하는 트럭에 싣고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돌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아서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어서 누구한테 맡기기나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직접 데리고 다녔고 또 본인이 저렇게 막노동 일을 택한 것도
데리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에 이제 간다면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부러 데리고 다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졸음운전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예.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그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세모녀 자살한 사건 이후에 이제 맞춤형 그다음에 긴급 지원 이런 그 복지를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 사안마다 가지고 있는 복지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홀아버지 같은 경우에 사실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기초수급 대상자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아내가 없고 아이가 지적 장애의 경우에는 학교 후에 특수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학교 후에 저 아이를 맡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개인이 떠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수경 컬럼니스트, 막노동에 지친 홀아버지가 어떻게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의 트럭에 태우고 안 졸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 밤길을 갔을 텐데 4차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탑차를 못 봤다. 트레일러를 못 보고 아마 잠깐 졸았을 수도 있을 텐데 들이받아서 그대로 즉사했는데 이 아버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 생활수급자. 네. 언젠가 저희가 다뤘었는데 아들이 공기업 사장이고 이제는 장관까지 된 분의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그런 건. 항상 이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뭐 이러면서 사실 이런 사건들 나올 때마다 이제 복지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제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그 김 검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이제 흘러서 참 멀미가 날 지경인데요. 멀미나요 정말로. 네,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구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가 장애를 안고 있고 또 생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밤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밤에 시야 확보가 안 됐던 혹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뭐 졸음운전을 했던 어쨌든 간에 안타깝게 사고로 숨졌고 또 아들도 함께 세상을 이제 떠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면목들, 모습들이 이 사람의 한 인생에 다 집중돼 있다라는 그런 모습 보고 이제 김재수 후보자 이제 장관이죠. 장관 얘기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오늘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수학교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런데 아이가 하교할 때 항상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가 네.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피곤하고 특히 이제 밤일하면 아침잠도 많을 텐데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 돼서 이제 더 많은 애정이나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통학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간이 되면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짠하죠. 통학버스가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걱정되니까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그랬겠죠. 내 아들이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은 왕따라도 당하지 않을까, 예. 뭐 차를 제대로 탈까, 온갖 걱정, 일반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갖고 있는 그 어떤 걱정과 우려에 100배, 1000배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그 1톤 트럭, 그러니까 마지막 생계 수단이 바로 그 트럭이었는데 그 트럭은 얼마 전에 사망한 형에게 물려받은 트럭. 지병을 앓고 있던 형에게 물려받은 트럭으로 일을 했던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별하는 하나의 또 그게 됐네요. 네. 예. 이계진 전 의원님. 예. 슬픈데요. 저는 이걸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남편 안에 있고 거기에 이제 자녀가 있고 남편 뼈가 부서질 정도로 밖에 나가 일합니다. 아내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과 없는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예. 애 살피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나쁜 조건을 혼자 다 떠안았잖아요. 예. 노동해야 되고 가사 일까지 해야 되고 아이까지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는 장애까지 있고 예.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일의 한계치에 이미 도달한 거예요. 그것도 예. 3년씩 버텨본 거예요. 아마 막노동하던 그날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정말 난 더 살 수가 없다. 앞에 서 있는 큰 트럭에 부딪혔다는 거는 그 트럭이 옆에 갓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가던 주행선에서
부딪혔다면 옆으로 살짝 부딪혀서 사고지 저렇게 정면으로 저렇게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여기서 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아이와 함께 마지막을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저것이 그냥 사고가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하나 둘도 아니고. 난 그래서 더 슬퍼요. 끝내자. 내가 더 감당할 수 없다.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시각으로 저는 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계진 전 의원께서 밝히신 가능성도 경찰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숙현 칼럼니스트가 조금 전에 멀미가 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윤태곤 시장님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잘 나가는 S대, 사법고시, 부장검사, 저승사자, 잘 나가는 스폰서 수천만 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는 이걸 뭐 도덕성 제고 운동, 뭐 어떤 직장에서 뭐 윤리 교육 강화하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 차원에 넘어선 것 같아요. 힘 있는 쪽은 힘을 빼야 되고 힘이 없는 쪽은 힘을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뭐 요새 여고 야고 할 거 없이 경제민주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이 부분도 이계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또 하나를 더 보는 거는 왜 이 사람이 이제 새벽 1시 50분에 애를 태우고 여기가 좀 산업도로 쪽에 가야 됐을까. 뭐 하나 오버랩된 게 그 얼마 전에 관광버스로 이렇게 몰다가 깜빡 졸음 운전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그 휴가를 가던 대학생들을 이렇게 추돌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 4명이 사망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선 변호인이 하는 말이 노동 시간이 너무나 길고 뭐 잠자리는 제대로 제공을 안 해줘가지고 차에서 쪽잠을 주고 밥은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월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벌고 노동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그분의 부주의한 운전도 있지만은 시스템이 그렇게 그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은 이 두 사람 다 안전띠를 안 매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단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우리 책무죠. 사회에. 저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뭐 어디서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으니까 늘 같이 다녔겠지만 사건이 난 시간이 새벽 1시 50분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랑 같이 그 트럭에 타서 아버지가 건설 일용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 아이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급하게 들거든요. 게다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나름대로 장애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이 아이를 또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라면 혹시나 그 트럭 안에서 혼자 있었던 건 아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또 어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을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점이 오는데요. 앞서 정 의원님께서 그 복지 사각지대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사회 곳곳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아까 그 부장검사가 이렇게 해서 공천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멀미가 아니라 토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검찰, 법조계, 기업, 재계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런 기사를 보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 만들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김병민 의원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200번 옳습니다. 지난해 형편이 안 좋았던 남편이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던 그 크림빵을 사기 위해서 늦은 시간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던 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슷한 사고, 장애 아들을 태우고 막노동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숨진 이 사건, 이런 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조인들의 몫인데 어떻게 된 세상인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돈이 참 뭔지 40억 로또 때문에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노모는 아들을 폐륜하다라고 1인 시위를 했었던 이 사건, 얼마 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아들 고소에 노모가 이번엔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질지 계속 변하네요. 움직이는 뉴스네요. 네, 이게
보면 이 돈이 많아도 문제고요, 없어도 문제고요. 예. 돈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돈이 문제예요. 네. 아까 부장검사. 그렇죠. 그게 뭐 돈도 뭐 적당히 있어야지 서로 싸움도 안 하고 이럴 텐데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서로 하여튼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 5일이었죠. 양산 시청 앞에선가요? 예. 이 노모가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폐륜 아들을 고발한다면서 저렇게 자신의 아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손자, 손녀 다 키워줬어도 자신을 방치했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이제 시위를 벌였었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40억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렇다면 일부를 가족들에게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어머니와 여동생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약간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건지 아들은 이제 몰래 이사를 해서 양산에 자기 집을 따로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쫓아간 거죠, 그 집에. 그래서 그냥 쫓아가서 문을 열고 그냥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안에 사람이 없었던 건지 그 아들이 문을 안 열어줬던 건지 모르겠는데 수리공까지 불렀어요. 문을 땄어요? 네,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그 자물쇠를 참, 따고 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 손괴죄, 주거 침입 혐의 이런 것들로 이제 혐의가 주어진 거고. 아들이 신고를 한 거군요. 그렇죠. 여동생과 어머니를.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양쪽 다 오죽했으면이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문을 따고 들어갔을까? 오죽했으면은 재물 손괴죄로 이렇게 고소를 했을까? 양쪽 다 참 사실상 가족들 간의 어떤 내막은 왜 연인 간에도 왜 본인들만 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참 오죽했으면이란 단어가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심지어 모욕죄까지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앞에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모욕죄까지 혐의인데 이게 친고죄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것을 나 이제 취하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이제 아들의 심정 변화에 딸린 것 같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들의 신고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 의원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이 아들이 40억 로또 1등에 딱 당첨이 됐을 때 아들 마음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드릴까의 문제를 밤새 상의를 하다가 거기서 여동생들이 개입해서 뭔가 모종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지난번 추리였는데. 그렇죠. 이제 40억을 이 당첨이 된 사람도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렵게 살다가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 평소에 잘 찾아뵙지 못하던 어머니도 찾아뵙겠다. 그리고 이제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이제 찾아갔는데 어머니 정도는 모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군 식구들이 이제 시집간 많았던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주거 침입을 했던 사람 중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2명. 매제 등 4명. 그래서 매제도 따라왔군요. 어디 7명이 집에 이제 몰려와가지고 문을 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동생, 여보, 당신도 와. 그래서 같이 딴 거예요. 7명이나 이제 와서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돈을 달라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거는 선의에 기대서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건데, 저렇게 어머니를 부추겨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나 딸의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를 이제 부추겨서 뭐 해수인 노인이 뭐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다가 이제 말년에 우스운꼴을 당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로또의 당첨자들의 그 인생을 보면은 미국의 자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통계도 있는데 그게 되게 불행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보면은 도박이나 빚이나 또 마약이나 가정 불화 이런 걸로 해서 거의 이제 불행하게 마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끝에 옷을 단기간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자살로 끝을 맺거나 또 서로 가족끼리 이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돈은 이게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좋지 너무 없어도 이제 문제지만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를 관리하지 못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가치, 돈에 대한 윤리의식, 돈을 버는 거, 쓰는 거 이런 거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어머니를 뭡니까 주거 침입죄와 재물 손괴죄,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는 차마 뭐 불편한 마음이 있겠으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로또로 1억 천금을 갖게 되면 이런 사단이 발생하니까 저는 절대로 로또를 안 삽니다. 대신 연금 복권을 사거든요. 그게 그거지. 연금 복권을 사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불안은 없을 거다. 당첨됐습니까? 됐는지도 모르는데 500원짜리 하나 됐죠. 복권 얘기 하나 하죠. 제가 의원 시절에 수행 비서가 이 씨예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때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이 부장
만약 로또 되면 어떡할 거야? 뭐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 하면 글쎄요 그러더니 우선 여동생을 아파트를 하나 사줘야 되겠어요. 또 누구에게는 몇 억을 주고 뭐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 남죠? 아직도 남네. 이봐 당신 집 먼저 사지 무슨 여동생이 아닙니다. 저 대학 보내느라고 여동생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그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가슴이 다 찡해. 예.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거든. 이거 관리를 못하. 그랬는데 그때는 가다가 눈물 가 운전이나 똑바로 해. 그래서 그냥 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권인데. 네, 복권인데. 예. 맞아요. 복이 어머니대로 갔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직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요. 내 비서였어요. 자랑스럽게. 멋있네요. 그 사람이 비서였던 것이 내가 자랑스러워요. 예, 알겠습니다. 이 김병민 박사 말대로 저도 오늘부터 복권 안 살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선은 사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대선으로 가기까지 이 야권의 잠룡들의 날갯짓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수면 위에 있는 잠룡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죠. 과연 3인 3색 이 3명의 야권 스타들이 어떤 식으로 대권을 향한 길을 시사했는지 빨라지는 2017 대선 측의 몸풀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전 대표인데요. 드디어 하산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산에 올라서 손학규 전 대표 단독으로 제가 만났다는 얘기 한 수십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산 안 하시다가 진짜 올 10월엔 하산하겠다. 그런데 국민의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당을 한번 갈아타서 새누리당도 아닙니다. 어디도 안 간다. 제3지대에서 손학규 브랜드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윤태고 실장님, 예를 들어서 뭐 문당, 문재인 전 대표, 문당도 아니고 안당, 안철수 대표, 안당도 아니라 천당을 만들겠다 이겁니까? 참 고민이 거듭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못 오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약간 측근들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말하자면 발언이 아니에요. 아마 본인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여의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예. 제3당이 좋다가 아니라 좋긴 뭐가 좋겠습니까? 거기 새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리고 손 대표는 두 가지 점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로 마지막이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 걸 수밖에 없는 거. 네. 근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확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이것 재고 저것 재것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손 대표는 두 번째로 보인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탈피하셔야 될 거다. 예.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건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잰다는 느낌은 그만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손 대표가 처해 있는 이제 구조적 문제점이 다 이런 겁니다. 제3지대 이야기도 손학규가 잘 돼서가 아니라 문재인도 잘 안 되고 안철수도 잘 안 되고 반기문도 잘 안 된다면 이쪽으로 올 것이다. 가정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다. 아니 그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예. 게 아니라 남이 안 되고 겹쳐져야지 이 플랜은 성공할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월드컵 축구 대진표 그래서 같네요. 경우의 예. 수가 너무나 많은 한국 축구 옛날 그런 식의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냥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안 되는 거랑 내가 잘 되는 게 겹쳐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또 그거 외에는 뭐 마땅한 방법이 예. 있겠나 그런 거죠. 일단은 손학규 전 대표와 김병민 의원님 예.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태예요. 지난번 광주에서 나라를 구했는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로 던지겠다. 이건 대선 출마 선언이다. 그렇죠. 이미 저 집에 가만히 안 계시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예, 당진 토굴에 가서 계시는 순간부터 저는 그게 2017년 대선 출마 선언에 버금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어느 당도 가지 않고 제3지대에서 손학규의 브랜드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 드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손학규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학생들 강의할 때 손학규 대표를 아니라고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모른다. 워낙 오래 쉬어서 손학규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그 가치와 브랜드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
공간 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예.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그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손 대표에 대한 참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메시지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그렇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 정도의 메시지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삶, 그리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 과제를 잘 표현했던 사람이 누가 있는 거라고 하면 예. 전문가들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그런 능력을 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해야 되는 역할은 단순하게 물리적 공간을 어디에서 열 것인가가 아니라 이 시대가 처한 시대적 고민을 토굴에서 돌을 닦으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답은 찾으셨는지,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돌을 닦았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답을 내놓는 순간 저는 지지율 10%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물리적 공간이 열릴 거다. 근데 예. 그 답을 진짜 잘 찾으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두 번이나 국회의원 하셨고 또 뭐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치는 상상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떤가 싶어요. 어차피 야권의 티오는 다 찼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어차피 대선 후보 될 것이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 될 것이고, 새누리당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지만 이른바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새누리당의 상황을 보니까 친박이 점령했기 때문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친박이고 비박이고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다시 여권 후보로는 어떤가 싶은 생각. 저는 그 김영카 물어보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차라리 새누리로 가세요. 왜냐면 처음에 거기서 뛰쳐나가는 예. 게 아닙니다. 거기서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거기 나가서 이용이라면 이용만 당했고 자기 꿈도 못 폈어요. 네. 이제 다시 이런 상황에서 문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뭐 하고 어려워요. 제3지대 뭐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막상 투표를 한다면 사람들은 현재의 굳건한 큰 기둥이 어느 거냐라는 거 생각하지, 저쪽에서 새로 시작한 사람 생각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차라리 새누리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건 뭐 자기 판단이고 정치 고단자들이니까 저야 뭐 하수지요. 근데 이렇게 잠룡들이 많잖아요. 예. 세보니까 9이에요. 어허, 구룡. 현재 국내 콜레라 환자 수보다 많다. 어허.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이. 콜레라 콜레라 환자보다 환자의 많다. 3배의 팩트네요. 대통령병이 지금 예. 번지고 있다.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다. 거의 구룡파 그래서 같습니다. 좀 예. 판단 잘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판단은 정치 안 한다고 했으면 그 모습을 잘 보이는 것도 후대에 남는 멋진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이런 가사가 떠오르는데,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왕십리로 갈 겁니까? 네, 아니 저는요 이 정치권에 그 이사철이 왔다. 이사철이 왔다. 이사철이 짐 싸고 있고 이제 멀리 갈 사람, 가까이 갈 사람, 뭐 지방으로 내려갈 사람 여러 사람들 이제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좀 뭐 이게 과장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은 친박당 됐고,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당이 됐고, 국민의당은 원래부터 안철수라는 대주주가 있었던 친안당이고, 그래서 이제 친박, 친문, 친안당이 이렇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소위 비아무개, 뭐 비박, 비문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제3지대론, 빅텐트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손학규 지사가 전 그 고문이 내려오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아까 앞에서 다들 언급하셨지만 손학규 전 고문의 지금 당장의 지금 결정 내지 판단은 저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불가피하게 저 선택지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도모를 하겠죠. 저의 궁금증은 얼마 전에 김종인 그 전 대표가 예. 손학규 전 지사와 뭐 박원순 서울 이제 시장, 그리고 뭐 안희정 지사 등등 두루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저쪽에는 이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최근 싱크탱크를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당을 창당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야 간에 소위 말하는 그 온건 보수 뭐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이합 집산을 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낼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 세 분 모셔두고 너무 한 분 얘기만 들어서 빨리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두 분,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인데요. 내년 대선에서 99%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본인이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얘기 같아요. 문재인 파, 친문 일색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이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뉴욕에 있는데 거기서 대선 출마 시사했다면서요? 예, 기자들이 물어봤죠. 대선 출마할 거냐는 얘기는 뭐 너무 진부하니까
과연 제일 관심 있는 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나갈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같은 질문이잖아요, 사실. 같은 질문인데 예.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답하기가 너무 곤란한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묘하게 빠져나가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만 답을 하게 되면 뉴욕에 없는 다른 기자들한테 내가 좀 미안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예. 그 답을 피해갔는데 아마 지금 그 답은 아마 내리지 못한 것 같고 대권은 출마하고 싶은데 서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저는 약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데 아, 그래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가다가 좀 길이 여의치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고 현재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서울시장 3선으로 선회해서 다음 기회를 보면 좋겠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번에 박원순 시장한테 세 번째 공천을 줄 것인가 지금 시장으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던지고 대권에 출마하자니 지금의 서울시장직을 던지고 출마하는 순간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 서울시장이 새누리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권도 잃게 되고 서울시장직도 잃게 되면 그 뒤에는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위기감이 들어서 그러네요. 결국은 본인을 띄우기 위한 단 한 가지가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것도 아니진 않았죠. 정치적으로는 무명이었지만 사회적으로 활동했던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99%의 민초들이었거든요. 그 민초의 힘을 얻어서 1%가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진단은 항상 좋습니다. 박 시장님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예. 그 해법이 없이 늘 그런 얘기들만 똑같이 동어 반복을 하게 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는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발언을 돌려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선 출마 고민 왜 나라고 없겠냐. 처음으로 대선 출마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다 드러냈어요. 사실 그 박원순 시장 그 주변의 진용은 이미 쌓여졌다고 하죠. 라인업이 이미 이제 돼 있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뭐 부시장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격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출격 준비는 다만 완료됐다. 현재 이제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를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아놓은 그다음에 주어진 롤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이제 못 하고 있는데. 99% 1%도 지금 뉴욕의 월가 시위를 지금 다분히 의식하면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굉장히 물론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는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먼저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어떤 시민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대선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당신이 서울시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해야지 왜 자꾸만 이렇게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옛날에도 자기가 그 시민이 그랬대요. 옛날에도 서울시장이나 대선 나갈 때 자기가 말렸는데 서울시장 나가시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왜 대선에 출마하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이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좀 심하게 말리시지 그랬습니까? 물론 농담이라 하지만 참 뻔뻔하다. 사실 출마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지인데 그 주변 사람들의 탓하는 걸 보면서 지금 놀란 것이 있는데 뭐 사실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나 뭐 원희룡 심지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이재명 시장까지 출마 선언을 지금 사실상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지금 현재의 본분이 무엇인지는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창조경제센터는 동물원이다라는 발언 때문에 뭐 시끌시끌하다라는 기사가 오늘 다 보도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른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현 정부와의 명확한 선긋기 색채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윤태곤 실장님,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한테 내가 서울시장직 양보했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내가 대선 후보직 양보했는데 두 사람은 둘 다 대선에 출마하겠다. 안철수 대표에게 양보 안 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속마음으로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 이야기죠. 뭐 양보가 됐든 단일화가 됐든 그거 일단은 뭐 각자 도생의 국면인 것이고 안철수 대표 창조경제센터 저 이야기는 저는 오랜만에 안 대표 좀 잘한 것 같아요. 일련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독일의 이제 기업 박람회, 전자 박람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래 안철수가 원래 IT 이쪽 벤처 출신이었지. 그걸 이제 각인시키게 되는 거고 창조경제센터 동물원
LG 동물원, 삼성 동물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경제 민주화 쪽의 이제 상징으로서 예. 본 모습을 또 다시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고, 창조경제센터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이제 반박을 하는데, 저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되게 고마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땡큐다. 예. 그리고 창조경제센터가 만약에 지금 정말로 인기가 있다면 나도 대통령 돼가지고 이거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창조경제센터는 제가 인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 게 별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예.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기진 전 의원님, 지금 이 출력물 한번 보시면요. 네. 결국에는 손학규 전 대표, 박원순 시장, 안철수 전 대표, 여기에 플러스 문재인 대표, 이 네 분이 서로 한 자리 놓고 경쟁해야 되는 건데, 예. 누가 이길까요? 아니, 돗자리 갖고 오셨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뭐 제3지대라면서요. 예. 새누리랑 같습니까? 아니 뭐 예. 간다 치고. 간다 치고. 어, 그래도 3파전이에요? 모르겠네 누가 될지. 오늘 돗자리 안 갖고 오셨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찍을 수도 없고. 예. 근데 이 말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나라가 뭐 도탄에 빠졌다는 등,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등, 이 말 잘못입니다. 지금 나라 온전하고요. 국민들이 이걸 지키고 있고, 일부 잘못된 거 있지만은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만한 나라 운영 잘 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나라가 도탄에 빠졌습니까? 당신들이나 잘하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 모든 정치인들에게 또 예. 따끔한 도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피나르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느덧 한가위 추석이 일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 기간인데요. 과연 귀성길 그리고 귀경길 언제가 가장 참 밀릴까?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간신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귀성은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은 14일 오전, 추석 전날 오전이 가장 많이 막히고요. 귀경,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15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차량 예측 시스템 대단한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예상 이동 예상 인원을 보면 15일 목요일 추석 당일이 가장 많습니다. 791만 명.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닌데. 네, 어쨌든 추석 연휴 이동 예상 인원 목요일에 791만 명. 그리고 그러면은 귀성길은 14일 오전을 피하시고 귀경길은 15일 오후를 피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추석 세지 말란 말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연휴 예. 뭐 연차 내고 이래가지고 분산돼서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예측이 전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의미 없다. 길어서 예. 자유자재로 이렇게 오가고 그래서 아마 안 밀릴 것 같아요. 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돗자리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또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